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막말 아닌 막말을 꽤 들어서요. 지난 9월에 참다 못해 못 살겠다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며 너를 왜 미워하겠냐며 미안하다고 하셔놓고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 막말이 맞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상처받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울컥했던 말씀만 몇 개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간추려도 내용이 길어졌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면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돼서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로 예쁘지도 않은 며느리. 지인분께 뜨개 가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저 주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걔가 누구 주려고 부탁하느냐 묻길래 며느리 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 별로 이쁘지도 않다면서 주려고? 라고 묻더라. 이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지인들 만나시면 며느리 안 예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네. 시댁과 친정은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휴가 아니고 그냥 주말에 쉬려고 남편은 시댁에, 저는 친정에 갈 겸 내려가서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려고 들렸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다.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면 연애 때랑 뭐가 다른데? 엄마 때는 친정은 없고 무조건 시댁만 생각했었는데 참. 결혼한 게 시댁에 팔려온 건지 심지어 저 한마디에 야, 너네 엄마 라는 발언까지 하셨네요. 세 번째, 그럴 거면 이혼해야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오던 날까지 남편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하필이면 회사가 바쁠 때여서 저한테 미처 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못했지만 어머니가 당연히 말씀하셨을 줄 알았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 결과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 나오던 날 여전히 회사 일이 바빠 정신없던 남편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못 드렸죠. 그날 저녁 저는 제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셔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이냐? 내가 세상 떠나도 와보지도 않을 거라면서. 남편이 일단 혼이 나고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밤 11시 30분쯤 저한테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부랴부랴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 다음부턴 큰일이 있을 때 남편이 깜빡할 수 있으니 저한테도 연락 꼭 달라. 죄송하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부터 착 깔고 쏘아붙이셨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 거면 이혼해야지.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게 아들 잘못이라고? 내가 볼 땐 너네 둘 다 똑같다. 이때 너무 크게 마음을 다치고 그나마 붙여보려고 애쓰던 정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이미 크고 작게 상처받는 말 많이 들어왔었지만 저만 모른 척 넘어가면 조용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둘 다 참 인정머리 없다.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온 식구가 작년 여름 휴가 일주일을 저희 신혼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녁도 차렸고 야식도 차렸고 과일도 깎아 내놨고요. 계신 내내 다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도 저는 내내 대접했죠.
손님이니까 이해했고 그때까진 불만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휴가 보내시고 내려가신 후 딱 이틀 뒤에 친정 부모님 못 본 지도 오래돼서 주말 하루 보러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남편은 오지 말랬는데 귀엽고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발하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한다네요. 저는 내려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이 말했었대요. 평소에도 내려오면 인사는 해야지 강요하시는 분인데 인사드리러 가면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좀 시간 보내다 보면 보통 3, 4시간은 기본이죠. 단 하루 친정집에 있다가 가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 애매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저의 집에 계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고 친정 식구들이랑 뭐 할지 계획을 세워두고 간 건데 인사하랴 뭐하랴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시간 보내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인사드리고 애매하게 놀 게 뻔하니까 저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덜컥 말했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나 싶고 한숨이 나오네요. 결국 전화 드렸더니 인사도 안 하냐. 둘 다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너네한테 앞으로 아무 기대도 안 한다. 라네요. 그치만 실제론 기대 계속하고 계신걸요. 5번째,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네, 전 상처 주는 시어머니의 힘들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가 힘드냐, 좀 참아라 라는 말만 할 줄 아는 남편. 모두에게 질리고 지쳐서 결국 9월에 사고를 쳤습니다.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그땐 다 뒤집어져서 어머니가 저 붙잡고 내가 그런 말을 했냐.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 거다. 내가 너를 왜 미워하겠냐. 그러셨습니다. 진짜 살기 싫었는데 2번은 없다는 심정으로 용서하기로 했어요. 남편이랑은 부부 상담도 받으러 다녀봤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님 탈장 수술을 하신다고 또 갑자기 전해 듣고 남편보다 먼저 내려가 수술하는 거 지켜드리고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냈습니다. 남편 생일날엔 친정집 이삿날이어서 생일상 챙겨주고 다음날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일 때 제가 했던 반찬, 직접 만든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다고 남은 거 어머님 갖다 드리자길래 싸들고 내려가 또 시댁 먼저 들러서 인사드리고 음식 드리고 친정에 도착하니 늦은 오후가 돼서 짐 정리 다 되어 있고 저는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출발하기 전에 시댁에 들렀다 가자 해서 또 들렀네요. 좀 더 말하자면 이래서 친정 갈 때 같이 가겠다는 남편 너무 싫어요. 그냥 친정 가서 마음 편히 쉬다가 오고 싶은데 맨날 시댁 먼저 그 다음 친정 또 시댁 들렀다가 올라오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싫어요. 그래봤자 결혼하고 친정 내려간 거 한순 안에 드는데 죄다 시댁. 저는 언제 친정 식구들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죠. 아무튼 못 살겠다 뒤집어지고 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덮기로 했으니 뵐일이 있으면 뵙고 할 역할은 여전히 했습니다. 근데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더니 남편한텐 하이톤으로 뭐라고 하하호호 통화하시더니 제가 바꿔드니까 목소리 깔고 이러시네요. 어머니 지금 바깥에 계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대화를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전화 끊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이제 얘 아니다. 둘이 잘 살아봐라. 제가 그냥 철없는 애라서 못 살겠다고 한 건 줄 아시나 봐요. 잘못하셨다면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없이 말한 건가 봐요. 남편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그저 제가 예민해서 느껴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고 계신 게 맞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올려주신 댓글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읽으시는 분들 계시면 남편에게도 보여줄 생각이니 언제든 조언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대충 이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문제다. 남편 또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해라. 고분고분 다 들어주는 너가 문제다. 글쎄요. 남편이 문제라고 해주시는 건 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시어머니 탓만 할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엄포를 놓을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일들 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남편과 얘기해보지 않았을까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신혼이라면 신혼이지만 정말 초기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어르고 달래도 보고 그러다가 말 안 통하고 시정 안 되면 답답한 마음에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른 적도 많고요. 저 혼자서도 심리 상담 받으러 다녀도 봤고 남편과도 부부 상담 받으러 다녔지만 상담 받아도 남편은 그 자리에서만 다 이해하는 척. 돌아서면 매번 똑같으니 고쳐서 살긴 글렀다 생각이 들길래 지쳐서 간뒀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 못 살겠다 뒤집어 엎었던 거죠. 제가 말해도 몰라. 상담사분이 말해도 몰라. 다 그냥 제자리고 저만 악을 쓰고 있으니 변해가는 제 모습도 보기 싫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지쳐서요. 그런 제가 고분고분 다 들어줬을까요? 친정 갈 때 잠시라도 시댁에 들르자고 하면 우리 집 갈 거다. 왜 꼭 인사 가야 되냐. 나도 우리 부모님 보러 왔다. 등등 많이 싸우면서 제 주장 다 했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그냥 제 말 이해한 척 지나갔다가도 또 지나면 반복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의 모든 일들과 저와 남편 사이의 모든 일들을 다 적을 수 없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뭐 좋은 게 좋다고 시어머니는 어른이라는 생각에 남편 붙잡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 당신은 왜 그러냐 난리는 쳐왔어도 시어머니한테 직접 대들고 말 받아치고 그런 적은 없으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네가 제일 멍청하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제일 문제인데 뭘 더 얘기해보냐 하셨는데 그런 화해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보 취급 받을 정도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걸 안 이상 더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이 문제다. 제가 멍청하다 해주신 모든 지적과 댓글들 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앞으로도 더 달아주시면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고쳐먹을 건지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건지 두고두고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언니처럼 엄마처럼 조곤조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미 현재 헤어진 상태지만 너무 후회스럽고 생각할수록 답답하여 글을 끄적여봅니다. 남친은 저보다 5살 어리고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처음에 연하인 것도 그렇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지만 먼저 좋아한다고 대시하고 되게 열정적이고 책임진다는 말 하나에 남자답다고 느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2년 넘게 만났고 해외 롱디 커플이라 결혼을 전제로 약혼 비자 준비 중이었고요. 저희는 연애 후 서로 너무 잘 통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해외 롱디 연애이다 보니 제가 해외에 있는 남친네를 가게 됐고 남친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이라서 솔직히 부담이 됐지만 인사도 드릴 겸 2-3달 정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 부모님을 뵙고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결혼 전제로 만나지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남친이 야간 근무라 밤낮이 바뀌어 저도 맞춰야 했고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구하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좀 더 늦게 일어난 날이 있었는데 저보고 생각이 있냐며 갑자기 급발진하시더니
정색하며 심한 말을 내뱉고 설교하듯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남친 형도 맨날 늦게 일어났는데 아무 말 못하세요. 또 어느 날은 아는 친구네서 자고 온 날이 있었는데 이틀씩이나 잤다고 혼나고, 그럴 거면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남친이 전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마지막 날 친구들이 송별회 해준다고 남친네로 모였어요. 원래 남친네로 자주 모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불러내더니 이런 날은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하면서 남친이 아닌 저를 또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며느리도 아니고 지인이랑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여친한테 너무했다는 의견이었고, 평소에 어머님이 말이 좀 많으신 편이어서 들어주느라 새벽 늦게까지 대화할 만큼 피곤한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혼나면서 눈물이 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친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자상하고 내 편이었던 남친이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다. 엄마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다. 엄마가 자기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충고와 좋은 조언을 해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안 계셔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조언해준 거다. 이건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네요. 이 말하는 순간 깊은 화가 올라왔어요.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엄마 편을 들며 내가 자기 엄마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남친이랑 이걸로 크게 싸웠고, 저는 내가 속상해서 공감해주는 걸 바랬다 라고 했지만 끝까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서운한 포인트를 이야기해도 엄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귀를 막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이 상한 채로 풀리지 않은 채 묻히게 되었고, 또 어느 날 크게 싸우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친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한국이랑 다르게 외국은 대리도 없고 우버는 엄청 비싸게 나와서 현지인들은 대부분 조금 마셨으면 어느 정도는 그냥 몰래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술을 많이 먹고 운전하는 모습을 봤기에 사고가 걱정되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다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한국에 왔을 때였어요. 남친이 한국에 와서 있는 기간은 2박 아니면 3박인데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둘이 만나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가족애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친척들 만나고 난 후에 보자고 했는데 동선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는 둥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짜증내는지, 그럼 어쩌냐 했더니 같이 보자고 하는데 한 친척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모, 고모네 가족, 외할머니, 작은아버지 등 그것도 지방에 갔다가 경기도, 서울 다 흩어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너무 부담스러웠고 굳이 왜 제가 친척들까지 만나야 하는지 생각한 저는 부담스럽다, 싫다, 싸우다가 저 또한 그렇게라도 남친을 하루라도 더 보기 위해 양보하고 따라갔습니다. 보통 남친이 한국에 오면 제가 호텔이랑 먹는 것 등등 다 사주고 남친은 돈을 못 쓰게 했는데 이번에 자기 친척들 보러 KTX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제가 내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이번에는 자기가 미안한 일이니 남친이 낼 줄 알았는데 머뭇거리길래 제가 그냥 카드를 주었고 뭔가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문제는 도착하고 친척들이랑 저녁 먹고 헤어져서 당연히 호텔 가는 줄 알았는데 남친이 꿈을 대며 친척집에서 자고 가자는 거예요. 친척도 자고 가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잘 때까지 이야기가 길어지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아예 없는데 말이죠. 참고로 남친이 말이 좀 많아요.
예전에 남친네 같이 살 때도 당일날 데이트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하는데 눈치 없이 앉아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4시간이나 했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떠올라 전 따로 카톡으로 불편하다 눈치 주고 호텔은 내가 낼 거라 했는데도 눈치 없이 굴다가 결국 호텔에서 자긴 했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안 해주고 배려를 안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녀와서 그때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그래서 호텔 갔으면 끝난 거 아니냐면서 서운한 마음은 이해 못하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이 밖에도 남친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집이 센 성격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친한테 서운한 게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싸울 때마다 나이 얘기를 하며 몇 년생들은 다 이런가? 나이 많으면 이런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세대 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한 10살 많은 줄 알겠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경제권, 돈 관리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싸우게 됐는데 돈 관리는 무조건 자기가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걸로 싸우고 나니 그럼 반반 통장으로 하자더군요. 저는 제가 몇 달이라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반대로 내 것까지 다 맡기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뉴스 기사에 와이프가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얘기나 하네요. 이걸 빨리 정해야 약혼 비자 서류를 넣는다고 하는데 비자 서류도 원래는 그 전에 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이 문제 이야기가 끝나면 낼 거라고 하니 저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상했고 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나오는 말투 등등. 여자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소해도 중요한데 그렇게 믿지 못할 거면 결혼은 왜 하는지. 저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느껴질까요? 그 외에도 돈 관리에 대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고민을 하는 식으로 말하던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관리 가치관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누가 하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양심을 걸고 저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픈하여 관리가 잘 돼가고 있는지 서로 의논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롱디를 하면서 외로운 적이 있었고 정말 괜찮은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남자랑은 연락조차 안 했으며 바보 같을 정도로 남친에게 솔직하고 헌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한 마음은 남친이 저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단지 남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헤어지자길래 저는 그 말에 또 서운하여 그러자고 하고 헤어지게 됐네요. 연애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가 없으면 못 산다는 소리를 했고 마지막 사랑이네. 절대 자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만 결국 저는 돈 관리 앞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걸까요? 가치관이 다르면 어쩔 수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뭐든 다 해주겠다던 사람이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냈을 때 이해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정말 사랑하면 어떤 문제라도 못 놓아주지 않나요? 최종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만 그동안 저도 쌓인 게 많았고 물론 남친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걸로 인해 헤어지자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말이 나온 게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생기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저는 그 뒤로 혹시나 연락을 기다렸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도 결혼 전제로 부모님, 친척들 다 소개했는데 저는 아직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해서 그럴 수 있는지.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그 여자랑 만날 조짐이 있었던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때 돈 관리 제가 져주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헤어진 게 잘한 걸까요? 제 잘못인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 속에 이 불지옥을 어떻게 잠재우나 조언도 듣고 싶고 위로도 듣고 싶고 공감도 받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저희 회사 근처의 백반집에서 제 학창 시절을 망치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중학교 동창이 일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식당은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 식사권을 끊는 곳입니다. 벌써 4년째요. 총 17명의 직원이 회사 근처 4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사용합니다. 그중 백반집에서 그 친구가 최근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직원 한 명과 같이 밥 먹는데 그 친구를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완전 허하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날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왕따 주동자 얘기를 물어보자 20대 초반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고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이혼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지금 중학생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디 아픈 것 같다 하고요. 전 남편이 처가댁 재산까지 다 사기쳐 가져가서 부모한테도 의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듣는데 속에서 묘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뒤이어오는 생각이 걔 인생 망한 거야. 그냥 지팔자인 거고 나를 괴롭힌 데에 대한 벌로 퉁치고 싶어지지 않다 였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사과도 보상도 위로도 받지 못했는데 걔가 불행해진 걸로 저 혼자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 친구가 그 식당 다닌다고 그 식당과 거래를 끝내 어쩌네 하기엔 고작 17명 직원들. 그것도 4개 식당으로 나눠가는 거 우습지도 않은 갑질이고 괜히 식당 사장님만 피해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짜는 짓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굴욕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합리화를 하자면 그만큼 내가 걔 때문에 평생 남들은 안 겪어도 될 두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었고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거다. 다들 내 입장이면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에 생각해보자면 남들이 보기엔 제 마음속엔 아니지만 다 지난 일 가지고 힘 빼는 것도 참 소모적인 짓이니 그냥 힘들게 사는 모양새 보면서 만족하고 넘어갈 일인지 싶고요. 밑에 내용은 제가 겪었던 유년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고 자업자득이구나. 나도 죄 안 짓고 살아야겠다 하면 어른스러울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해받고도 싶고 그런 마음에 쓴 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오산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 것도 낯선데 낯선 도시, 낯선 동네, 낯선 친구들, 낯선 문화. 정말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매주 토요일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저 혼자 버스 타고 오산시로 갔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서요. 그 시절이 유난히 더 힘들었던 이유는 입학하고 4일 만에 왕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학교 가는 토요일이었고 간신히 짝꿍이나 앉은 자리가 가까운 친구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래보다 키가 큰 친구 하나가 와서는 자기 생일이라며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제 짝꿍도 다른 하구들도 있었습니다만 꼭 저만 찝어서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업무 때문에 아직 오산시에 계신 상황이었고 엄마와 남동생 둘 그리고 저만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 안 되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들 둘보단 중1짜리 딸이 엄마를 도와야 했고 이삿집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당일 아침 등교할 때 오늘은 일찍 와서 이삿집 정리를 도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들은 터였습니다. 당시 요즘처럼 핸드폰이 청소년에게도 보급화되어 있던 때면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 물어볼 생각이라도 했겠지만 그땐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안하지만 이삿짐 정리를 도와야 한다며 다음에 같이 놀자고 웃으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 왕따가 됐죠. 월요일에 학교에 등교하자 제 의자에 물풀이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제 짝꿍도 주변에 앉았던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 친구들이 미안해 라고 말하고 도망가더군요. 생일 초대를 했던 그 친구는 초등학교일 때도 흔히 일진놀이를 하던 아이였고 시종을 거느리고 다니듯 하는 여왕벌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 이제 온 저는 그 친구의 성향을 알 길이 없었고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건 곧 고달픈 학교 생활이 될 거라는 일말의 정보도 없었죠. 그 뒤는 흔하디 흔한 왕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알면서도 본인이 개입하는 게 더 역효과란 식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했고 도움을 요청한 저만 예민하고 적응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뭐라도 새 걸 가져가면 다 뺏기고 다 망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욕설이 담긴 쪽지와 괴롭힘으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체육 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다 보면 제 체육복 바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큰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대학생이던 사촌 오빠가 저를 차로 데리러 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원조 교제를 한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리고 운동장 구령대에 밀어서 떨어뜨리고 포니테일로 묶고 왔을 때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다른 남학교 학생을 섭외해서 제가 집에 가는 내내 뒤에서 숨결이 느껴질 만큼 바짝 붙어서 따라오게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집을 들키지 않으려고 집 반대 방향으로 뛰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2시간을 헤매다 집에 가려니 아파트 앞에 서 있더군요. 근데 아무리 뺑뺑이라도 선생님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2학년은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 3학년도 그 친구와 같은 반을 만들더군요. 처음엔 저만 당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괴롭힘에 자꾸 주눅이 들고 소심해지고 우울감이 계속 늘다 보니 남들 눈엔 음침한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3 담임이 절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음침한 표정으로 있으니 교우관계가 엉망인 것 아니냐고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사이도 별로였던 상황이라 이러한 일로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 아빠랑 오산에서 살고 싶다 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왜 남들 다 다니는 학교도 멀쩡히 못 다니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동생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골이 아프니 넌 알아서 좀 하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다시는 어떤 어른에게도 힘든 걸 얘기하지 말자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면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도 공부했습니다. 고3 때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전교 10등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도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군요. 이미 마음은 다쳤지만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제 마음은 모르고 서울로 오니 교육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거라며 엄마는 의기양양해졌고 아빠는 이직을 서울로 하시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요즘의 특성화고인가요? 그 시절에는 사립대안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힘들었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없었죠.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지만 한 번도 같은 반인 적 없던 친구도 같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왕따였다고 얘기하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하는 시기라 오히려 마음이 편했네요. 그 후로 대학 가서 대학 자매결연 해외 유학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돼서 호주 다녀오고 집에도 그냥 생존 신고만 하는 수준으로 지냈고 2015년에 한국 들어와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대박은 아니지만 직원들 월급 안 빌리고 주고 2 아들 키울 만큼은 법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적게 벌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벌이라서 언제나 큰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남들 보기엔 내로라 할 것도 없지만 모자랄 것도 없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 속은 어릴 적 트라우마로 사람이 무섭고 인간관계에 저만 느끼는 어려움이 있고요. 4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고3 학생이고요. 설날이나 추석도 아니지만 셋째 큰아빠가 타지에 계셨는데 친할머니 장례식 때 뵙지 못해서 이번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똑같은 이유로 듣는 잔소리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부나 대학, 결혼을 주제로 하는 잔소리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하는 말씀마다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짜증나고 대화를 잇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난 설날에는 교회를 계속 다니냐고 물으시기에 안 다닌 지 1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긴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릴 땐 어른들이 믿으라 하니 믿었을지 몰라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마다 마음에 안 걸리는 게 없어서 신물이 나고 모든 게 스트레스라 꾸준히 교회 가기 싫다고 피력해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안 가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고모 두 분께서 4시간은 좋게 붙잡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취향의 문제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건강이 어쩌니 예수님께 죄를 짓니 지금 코로나가 터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고모님들이니 참았어요. 그렇게 믿는 건 상관없는데 저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두 번째, 재작년 고1 때 큰고모가 갑자기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생각 없다고 했더니 그게 말이 되냐며 하나님 말씀으론 결혼해서 번식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아담이 그랬듯 남자는 뼈 깎아가며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하와가 그랬듯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독박 육아하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순리랍니다. 그게 행복이래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큰고모님 아들은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 이혼하고 딸은 시가, 육아, 집안일, 일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사나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지나온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세 번째, 오늘은 밥을 먹는 도중 작은 고모님이 오셔서 마스크를 안 쓴 채로 맞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며 눈을 부릅뜨고 화내시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남동생과 큰아빠, 아빠, 큰고모 모두 안 쓰고 있었는데 저만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괜히 말대답하기 귀찮아서 밥 먹다 말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고모께선 밥 다 먹은 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저를 붙잡고 또 교회 아직도 안 가냐며 또 창세기 1장 27절 어쩌고 앞뒤 말이 다르지 않나요? 표정 관리할 마음도 안 들어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쓰니 표정 썩은 거 안 들켜서 좋아요. 네 번째, 작은 고모가 핸드폰 보는 걸로 뭐라 합니다. 이것도 남동생, 큰아빠, 아빠 모두 보는 걸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쓰니 너는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가려 하니? 대화도 없이? 라고 하십니다. 대화라 함은 또 하나님, 예수님, 웅행을 뜻하는 거죠. 이 만남은 애시당초 큰아빠를 뵈려는 목적이었는데 저에게 설교할 생각으로 신나서 빗길을 뚫고 달려온 게 가감없이 드러나서 화가 났어요. 밥을 먹게 차려달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가자 해서 온 것을 그러면서 고모네 집에 자주 놀러 오랍니다. 다섯 번째, 피부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다. 밥 먹다 말고 입안에 있는 음식물 삼키지도 않고 쓰니 너 세수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십니다. 제 피부가 지성이라 폼클렌저로 정성 들여 세수해도 30분도 안 되어 기름기가 뜹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발라 더위에 녹아내려서 더 그랬을 거예요. 이외에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계속 잡으십니다. 여섯 번째, 큰고모가 제 뒤에 앉더니 핸드폰을 훔쳐보려고 하길래 친구와 카톡하는 척 넘겼어요. 뜬금없이 양손으로 제 머리를 두드리며 예수님께 여자가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래요. 진짜 어디 아픈가 싶었습니다. 이래서 나한테만 그랬던 건가 싶고요. 친할머니께선 100살이 넘도록 고모 둘이서 극진히 보살펴도 아들들만 찾으시는 분입니다. 손녀들 이름은 기억 못하고 손자들 이름만 아시는 분입니다. 다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니 그대로 물려받은 거겠죠. 그런 사상에 몇십 년을 찌들어 살았으니 고모들 인생관이 그렇게 잡힌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일곱 번째, 7살 된 강아지를 키우는데 4일 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약을 주고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약 복용을 중간에 멈춰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꼭꼭 정량 복용하라길래 집엔 아무도 없고 약을 챙겨줄 사람이 저밖엔 없다 보니 더 늦었다간 강아지 약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아빠에게 귀가하자고 했더니 큰고모가 그딴 개새끼를 뭐하러 키우냐고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짐승은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있는 거지 주인이 벌벌 기고 떠받드는 게 아니라면서. 여태 준 용돈 다 그 짐승한테 썼냐며 따지더라고요. 본인 딸도 걔 때문에 자기한테 많이 혼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소름 끼쳤어요. 8번째, 전화번호를 달라는데 거절하기 어려워서 드렸더니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내줄 테니 영상을 꼭 보래요. 전화하면 제깍 받으래요. 정작 만나러 간 큰아빠는 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고모들은 돈을 쥐어주는데 지금 이게 뭔 꼴인가 싶어요. 여태 화풀이 잔소리 실컷 들은 값으로 돈을 받는 것 같고요. 아빠는 제가 집에 가자고 입모양으로 얘기하니 버릇없다고 하고 엄마가 왜 이혼하려 드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도 고모들은 몇 년째 계속 쓰니 엄마한테 고모들이 보고 싶다고 전해. 네 엄마 우리 연락 계속 씹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버릇없고 예의 쌈 싸먹고 대바라졌나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